지하철에서 누군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을 때, 회의 시간에 말을 꺼내려다 눈치부터 보게 될 때. 왜 나는 항상 눈치를 보게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단어 눈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도 답이 없을 때 내가 이상한 말 했나? 하고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게 되는 순간. 또는 친구들과 식당을 정할 때 난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말했다가 분위기 깨면 어쩌지 걱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씩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우리는 자신의 마음보다 타인의 반응을 먼저 살피게 된 걸까요? 오늘은 눈치라는 말 뒤에 숨은 우리 마음의 이야기, 그리고 그 눈치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법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눈치가 정확히 뭘까요? 사전적으로는 남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정의되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눈치는 훨씬 더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눈치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사회적 생존 전략이에요.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와 집단주의의 영향으로 나보다 우리를 중요하게 여겨왔고 눈치는 이 속에서 갈등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로 발전해 왔죠. 생각해보세요. 말 안 해도 알아야지. 상황 좀 봐. 눈치가 없네. 이런 말들 다 눈치 문화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심지어 눈치 빠르다는 칭찬이고 눈치 없다는 비난이 되죠. 흥미로운 건 영어권에는 눈치에 정확히 대응하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리딩 더 룸, being considerate 같은 표현으로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우리말 눈치가 담고 있는 미묘한 긴장감과 불안,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의무처럼 느껴지는 감각까지는 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한국 사회가 고맥락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제시한 개념인데요. 고맥락 문화에서는 명시적인 언어보다 맥락, 관계, 비언어적 신호가 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됩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독일 같은 저맥락 문화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기가 미덕이에요. 노 민즈 노처럼 직접적인 표현이 권장되죠.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싫어라고 직접 말하는 게 오히려 무례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글쎄 생각해볼게 같은 간접적 거절이 발달한 거죠. 결국 눈치란 명시되지 않은 규칙을 빠르게 읽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능력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작동할 때는 원활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지만 과도해지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심리학적으로 왜 우리는 눈치를 보게 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심리학적 관점이에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집단에서 배제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혼자서는 맹수를 피할 수도 식량을 구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사회적 거절에 극도로 민감하게 진화했습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겹친다고 해요. 말 그대로 마음의 상처는 실제 통증처럼 느껴지는 거죠. 따라서 타인의 반응을 민감하게 읽는 능력, 즉 눈치는 생존 메커니즘이었던 거예요. 우두머리의 기분이 안 좋은 걸 빨리 알아차리고 집단의 분위기를 잘 읽고 다른 사람들의 비언어적 신호를 정확히 해석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남았겠죠. 문제는 지금은 21세기인데 우리 뇌는 여전히 구석기 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생존이 걸린 상황이 아닌데도 뇌는 마치 목숨이 달린 것처럼 반응하죠. 두 번째는 발달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치를 보게 되었는지는 어린 시절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아이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이 세상은 안전한가? 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형성합니다. 만약 양육자가 일관되게 아이의 욕구에 반응해주면 아이는 안정애착을 형성해요.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 와줄 거야.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하지만 양육자의 반응이 조건적이었다면 어떨까요? 말 잘 들으면 예쁘다 네가 그랬으니까 혼나는 거야. 엄마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착한 아이는 그런 말 안 해.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으며 자란 아이는 조건부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내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할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 타인의 기분을 맞춰야 안전하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연애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저 사람 기분 상하지 않았을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인참 조적 자아라고 불러요.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아닌 타인의 평가로 측정하는 경향이죠. 타인의 반응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인지행동심리학적 관점이에요. 반복적으로 타인의 기분이나 표정을 먼저 살피는 패턴이 학습되고 습관화되면 눈치 보기는 자동적인 반응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과잉적응이라고 불러요. 특히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자주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 부모의 기분 변화가 심했던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항상 부모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예민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지금 말을 걸어도 될까? 지금 부탁하면 혼날까? 끊임없이 계산하죠. 이런 패턴이 신경회로로 굳어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상사의 표정, 동료의 말투, 친구의 문자 응답 속도 모든 것에서 신호를 읽으려 하죠. 문제는 이게 과도한 인지적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타인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느라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탈진한 느낌을 받는 거죠.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어떤 사람은 눈치를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덜 볼까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우리는 자신의 판단보다 타인의 반응에 더 의존해요. 왜냐하면 내 판단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나타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을 나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과 나는 가치 있다는 믿음의 결합이라고 정의했어요. 이 두 가지가 약할 때 우리는 외부의 확인을 끊임없이 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발표 전에 이 말 이상하지 않을까? 라며 10번씩 원고를 고치는 마음. SNS에 사진 올리고 5분마다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는 행동. 메신저에서 키읔키읔키읔을 몇 개 보내지 고민하는 순간. 옷을 사면서 이거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떠올리는 습관. 이런 반응은 모두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의 기준을 타인에게 맡기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눈치를 보면 볼수록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되고 타인의 평가에 의존할수록 자존감은 더 낮아지죠. 왜냐하면 자존감은 내적 확신에서 나오는데 외부에서 확인을 구하는 순간 그 확신이 흔들리니까요. 반대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타인의 반응을 정보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중요한 건 이게 타인의 반응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도 피드백을 듣고 관계를 고려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한국은 고맥락 문화예요. 말보다는 상황과 표정, 관계로 의사소통을 하죠. 그래서 눈치가 없으면 무례하다, 센스 없다,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 쉬워요.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잔이 비었는데 눈치 못 채고 있으면 옆 사람이 팔꿈치로 쿡 찌르죠. 단톡방에서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저 사람 좀이라는 반응이 나와요. 이런 문화에서는 명시적인 거절이나 반대가 어렵습니다. 안 돼요 라고 직접 말하는 대신 글쎄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처럼 완곡하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 미묘한 뉘앙스를 알아듣는 게 눈치인 거예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암묵적 규칙을 자연스럽게 체득하지만 누군가는 평생 배우지 못해요. 특히 신경 다양성을 가진 분들은 이런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리고 세대 간, 지역 간, 조직 문화 간 눈치 코드가 달라서 혼란이 생기기도 해요. 한 조직에서는 칭찬받던 적극성이 다른 조직에서는 주제넘음이 되기도 하니까요. 결국 눈치란 명문화되지 않은 사회적 규범을 빠르게 읽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능력이 된 셈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때로 모호하고 불공정하고 계속 변화합니다. 눈치는 단순히 민감함이 아니라 불안과 자아방어 기제일 수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심리적 패턴을 살펴볼게요. 예측 불안 미리 읽고 맞춰야 안전하다.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끝없는 시뮬레이션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통제하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파국화 사고라고 불러요. 거절, 회피, 실수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 완벽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 거야 라는 비합리적 믿음이에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의견 충돌이 관계의 종말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죠. 이는 전부 아니면 전무 사고 방식과 연결돼요. 회색 지대가 없는 거죠. 완벽한 사람 아니면 쓸모없는 사람. 갈등, 회피, 갈등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 자체를 나쁜 것, 위험한 것으로 인식해요.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 갈등은 필연적이고 때로는 성장의 기회예요.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사람은 갈등의 씨앗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미리 제거하려 하죠. 자신의 의견, 감정, 욕구까지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건 눈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눈치는 사회적 기술이고 공감 능력의 일부죠. 문제는 과도한 눈치,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눈치예요. 먼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상황 때문일까? 상상 때문일까? 많은 경우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 시나리오에서 나와요. 저 사람 나한테 화났을 거야. 진짜 화가 났나요? 확인해 봤나요? 다들 내 발표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정말요? 증거가 있나요? 인지행동 치료 CBT의 핵심은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기예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반응이 정말 나와 상관 있는 걸까? 누군가 인상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자동으로 생각하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두통이 있을 수도,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타인의 모든 반응이 나와 관련 있다는 생각은 일종의 인지 왜곡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개인화라고 불러요. 자신과 무관한 일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말 안 하면 나중에 더 불편해질까? 많은 경우 눈치를 보느라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작은 불편함을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거나 관계가 더 어색해지거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쌓이죠. 지금 이 순간의 불편함과 나중의 후회 중 무엇이 더 클까요?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아요. 평생 학습한 패턴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려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어제 눈치 안 보기로 했다가 오늘 또 눈치 봤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조금씩 천천히 나를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상담 심리사나 심리치료사와 함께 자신의 패턴을 탐색하고 더 건강한 대응 방식을 배울 수 있어요. 눈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적절한 눈치는 타인을 배려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죠. 하지만 항상 눈치를 봐야 한다면 삶은 관찰자의 것이 되어버려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객석에서 박수칠 타이밍만 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는 조금씩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타인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이 선택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러워지는 날,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